2025년 12월 14일 월스트리트가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식을 무려 1,785만 주나 사들였다는 소식이 공시를 통해 전해진 겁니다. 9월 말 기준으로 4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3천억 원어치의 알파벳 주식을 매입한 셈이었죠. 역시나 버핏의 투자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알파벳 주가는 시간 후에 거래에서 무려 4% 이상 급등했습니다. 버핏 버프가 또 한 번 작동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투자가 왜 이렇게 화제가 됐을까요? 단순히 금액이 커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95세의 버핏이 평생 신중했던 기술주 투자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애플을 제외하곤 기술주를 거의 사지 않았던 버핏이, 그것도 은퇴를 몇 달 앞둔 시점에 구글에 6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버핏과 그의 평생 파트너였던 고 찰리 먼거가 과거에 구글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공개적으로 후회했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주주총회에서 먼거는 우리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아쉬워했고, 버핏도 초창기 고객이었기에 구글을 파악할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다며 후회를 표했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25년, 버핏은 마침내 그 후회를 행동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이 투자는 단순한 주식 매수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를 향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새로운 여정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전설적인 투자자와 그가 만든 회사는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한 남자가 망해가는 섬유 공장을 사들여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거대 제국을 만들어낸 경이로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1930년 8월 30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워렌 에드워드 버핏이라는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증권 중개인이자 정치인이었던 하워드 버핏이었죠. 어린 버핏은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돈 버는 일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는 신문 배달로 열심히 돈을 벌었고 15살에는 벌써 재산이 2,000달러나 됐다고 해요. 그 돈으로 무려 40에이커 규모의 농장을 1,200달러에 사버렸으니 정말 놀라운 소년이었죠. 그런데 버핏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겨우 11살이던 1941년에 찾아왔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고 시티즈 서비스라는 석유 회사의 우선주를 주당 38달러에 3주 매수한 거죠. 11살 꼬마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만남은 훗날 찾아왔습니다. 1950년 20살의 버핏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좌절스러웠을까요? 아닙니다. 버핏은 자신이 진정으로 배우고 싶었던 사람,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이 가르치는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로 향했습니다. 나는 벤 그레이엄이 가르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컬럼비아에 갔다고 버핏은 훗날 회상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그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자였습니다. 1894년 런던에서 태어난 그레이엄은 가난을 경험하며 자랐고 그 경험이 평생 그를 진정한 가치를 찾아 헤매게 만들었죠. 컬럼비아 대학을 차석으로 졸업한 천재였지만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며 주식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주가는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시장이 과도하게 저평가한 주식을 찾아서 사고 그 가치가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죠. 1951년 버핏은 그레이엄 밑에서 공부하며 가치 투자의 정수를 흡수했습니다. 졸업 후 처음엔 그레이엄이 버핏을 고용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레이엄은 자신이 월스트리트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경험 때문에 유대인만 고용하는 정책을 고수했거든요. 하지만 1954년 그레이엄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버핏을 연봉 12,000달러에 고용한 거죠. 그곳에서 버핏은 월터 슐로스와 함께 일하며 실전 투자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1956년 그레이엄이 은퇴를 선언하며 회사를 닫아버렸어요. 당시 버핏의 개인 자산은 17만 4천 달러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버핏은 결심했습니다. 고향 오마하로 돌아가 직접 투자 회사를 만들기로요. 1956년 5월 1일 26살의 워렌 버핏은 오마하에서 버핏 파트너십 리미티드라는 투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로부터 모은 초기 자본은 10만 5천 달러였죠. 버핏 자신은 겨우 100달러만 출자했습니다. 버핏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그레이엄에게 배운 담배꽁초 투자법을 따르는 거였죠.
이게 뭐냐고요?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도 한두 모금은 더 피울 수 있듯이 시장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 싼 값에 사들이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 버핏은 그런 담배꽁초 같은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였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원래 1839년에 벨리폴스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섬유 제조 회사였습니다. 로드아일랜드에서 직물을 만들던 이 회사는 1955년 버크셔 파인 스피닝 어소시에이츠와 해서웨이 제조회사가 합병하며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1960년대 초 이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섬유 산업 자체가 해외 저가 경쟁에 밀려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었거든요. 버크셔는 수익이 안 나는 공장들을 하나둘 폐쇄하고 있었죠. 버핏은 이 회사의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훨씬 낮게 거래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당시 주당 순자산 가치의 0.37배, 주당 7.51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담배꽁초 주식이었죠. 버핏은 버핏 파트너십을 통해 1962년부터 버크셔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경영진이 공장을 팔아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면 적당한 이익을 남기고 빠져나오는 거였죠. 그런데 1964년 운명을 바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버크셔의 CEO였던 시베리 스탠턴이 버핏에게 구두로 제안했어요. 공장 하나를 청산하려는데 주당 11.5달러의 주식을 다시 사주겠습니다. 버핏은 좋다고 했죠. 그런데 며칠 후 실제로 받은 제안서에는 11.5달러가 아니라 11.375달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겨우 12.5센트 차이였지만 버핏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날 속이려고 해? 감정이 격해진 버핏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식을 파는 대신 오히려 더 사들여서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버리기로 한 거죠. 1965년 5월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훗날 이것을 인생 최악의 투자 결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고요? 섬유 산업은 계속 돈을 잡아먹었지만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했거든요. 버핏은 이 감정적인 결정이 자신에게 2천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최악의 실수가 결국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 회사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버핏이 버크셔를 인수한 1965년 그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또 한 번의 운명적 만남이 있었습니다. 1959년 버핏은 고향 오마하의 한 만찬 파티에서 찰리 멍거라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전혀 낯선 사이가 아니었어요. 멍거는 어린 시절 버핏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료품점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찰리 멍거는 1924년 1월 1일 버핏보다 7살 많은 나이로 같은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변호사 아버지와 독서광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그는 미시간 대학을 거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죠. 하지만 멍거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이혼으로 끝났고 어린 아들을 백혈병으로 잃는 비극을 겪었어요. 두 번째, 결혼 후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있던 1959년 그는 고향 오마하를 방문했다가 버핏을 만난 겁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마법 같았습니다. 버핏은 멍거가 농담하면서 바닥을 구를 듯이 웃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저 사람은 나 같은 유형의 사람이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버핏은 훗날 우리의 생각은 너무 비슷해서 으스스하다고 회상했죠. 놀라운 건 두 사람이 60년이 넘는 파트너십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말다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멍거가 버핏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은 투자 철학의 변화였습니다. 버핏은 스승 그레이엄으로부터 괜찮은 기업을 놀라운 가격에 사라는 철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멍거는 달랐어요. 그는 훌륭한 기업을 괜찮은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주장했죠. 1962년 멍거는 자신의 투자 파트너십을 설립했고 1975년까지 연평균 수익률 19.8%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5.2%에 그쳤으니 멍거 혼자서도 엄청난 투자자였던 거죠. 1972년 멍거는 버핏에게 한 회사를 추천했습니다. 바로 시즈 캔디였어요. 시즈 캔디는 캘리포니아에서 고급 초콜릿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1921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자랑했어요. 특히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시즈 캔디를 샀죠.
매도자는 3천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당시로선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버핏은 망설였습니다. 그의 스승 그레이엄이라면 절대 이런 가격에 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멍건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워렌, 이 회사는 특별해요. 브랜드 파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버핏은 고민 끝에 2,500만 달러의 시즈 캔디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시즈 캔디는 매년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냈습니다. 버핏은 훗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애인에게 시즈 캔디 대신 그냥 싼 거 샀어라고 선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제적 해자였죠. 경제적 해자란 성을 둘러싼 물이 찬 해자처럼 경쟁자가 쉽게 침투할 수 없는 경쟁 우위를 말합니다. 강력한 브랜드, 네트워크 효과, 낮은 비용 구조 등이 대표적인 경제적 해자죠. 시즈 캔디 투자를 통해 버핏은 깨달았습니다. 저평가된 쓰레기 회사를 사는 것보다 적절한 가격에 훌륭한 회사를 사는 게 훨씬 낫구나. 버핏은 2015년 주주서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찰리가 나에게 준 청사진은 간단했습니다. 괜찮은 기업을 놀라운 가격에 인수하는 것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대신에 훌륭한 기업을 괜찮은 가격에 구매하세요. 1975년 멍건은 자신의 투자 파트너십을 청산하고 공식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제 버핏과 멍거 두 천재의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된 거죠. 버핏이 발견한 또 하나의 보물은 보험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버핏과 보험의 인연은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1살의 버핏은 컬럼비아 대학 재학 시절 토요일 아침 일찍 워싱턴 DC로 향했어요. 가이코라는 자동차 보험 회사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건물 문지기에게 간청해 겨우 들어간 버핏은 당시 가이코의 부사장이었던 로리머 데이비슨과 무려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버핏은 완전히 매료되어 자기 재산의 75%를 가이코 주식에 쏟아부었어요. 가이코의 매력은 뭐였을까요?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가이코는 정부 공무원과 군인들에게만 보험을 판매했는데 이들은 사고율이 낮았거든요. 덕분에 가이코는 다른 보험사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보험을 제공할 수 있었고 중개인 수수료도 아낄 수 있었죠. 1976년 버크셔 해서웨이는 처음으로 가이코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이코는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고 주가가 폭락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버핏은 이 회사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버핏은 단순히 주식만 산 게 아니었어요. 새로 부임한 CEO를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가이코가 외부 자본을 조달하는 걸 도왔습니다. 어떤 투자은행도 돕지 않으려 했지만 살로몬 브라더스가 나섰고 버핏은 남는 주식을 전부 사겠다고 약속했죠. 1996년 1월 버크셔는 마침내 가이코의 나머지 49% 지분을 23억 달러에 인수하며 100% 소유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버핏은 보험 사업의 진짜 마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플로트였죠. 플로트는 보험사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에서 아직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말합니다. 이 돈을 보험사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요. 게다가 보험 언더라이팅을 잘하면 이 플로트의 비용이 거의 0%가 될 수도 있죠. 1970년 버크셔의 보험 플로트는 겨우 3,9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무려 916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현재는 1,7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버핏은 이 플로트를 활용해 다른 훌륭한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사업은 버크셔 성장의 엔진이었던 거죠. 1973년 버핏은 또 한 번의 대담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바로 워싱턴 포스트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당시는 1973년 오일 쇼크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던 시기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시장 가치는 겨우 8천만 달러로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버핏은 계산해봤습니다. 이 회사의 자산을 팔면 최소 4억 달러는 받을 수 있을 텐데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중 하나였습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폭로해 닉슨 대통령을 사임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신문이었죠. 게다가 잡지와 TV 방송국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버핏은 1973년 초부터 워싱턴 포스트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했고 그해 말에는 비주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총 투자액은 약 1,100만 달러였어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CEO였던 캐서린 그레이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버크셔 해서웨이가 귀사의 비주 23만 주 이상을 매입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편지는 훗날 디어 미스 그레이엄 편지로 유명해졌죠.
버핏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광고 수익이 크게 증가하며 수익성이 개선됐어요. 1971년에서 1972년 사이 총 수익은 13% 이상 성장했고 세전 이익률도 8%에서 10%로 상승했습니다. 버핏은 단순히 투자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워싱턴 포스트에 자사주 매입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면 남은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1974년 1,000만 달러를 투자한 버핏의 워싱턴 포스트 지분은 1985년에 2억 500만 달러가 됐습니다. 11년 만에 연평균 32%의 수익률을 올린 거죠. 같은 기간 S&P 500의 수익률은 16%에 불과했습니다. 훗날 2013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을 때 버핏은 최대 주주로서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블랙먼데이라 불리는 역사적인 주식시장 대폭락이 일어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 만에 22.6%나 떨어졌죠.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회를 봤어요. 1988년부터 버핏은 코카콜라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먼데이 여파로 많은 우량주들이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코카콜라는 1886년 애틀랜타의 약사 존 펜버턴이 발명한 음료였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80년대 코카콜라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가 되어 있었죠. 1985년 코카콜라는 대형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뉴코크라는 새로운 맛의 콜라를 출시한 건데 소비자들이 극렬히 반발했어요. 결국 코카콜라는 3개월 만에 원래 맛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버핏은 이 실수조차 코카콜라 브랜드의 힘을 증명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코카콜라의 맛을 사랑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버핏은 총 13억 달러를 투자해 코카콜라 주식 4억 주를 매입했습니다. 이는 코카콜라 전체의 약 9.3%에 해당하는 지분이었어요. 이 투자는 버핏 인생 최고의 투자 중 하나가 됐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버핏의 코카콜라 지분 가치는 250억 달러가 넘습니다. 13억 달러가 250억 달러가 된 거죠. 거의 2000%의 수익률입니다. 더 놀라운 건 배당금입니다. 코카콜라는 매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버크셔는 코카콜라로부터 연간 약 8억 1,600만 달러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하루에 약 223만 달러씩 받는 셈이죠. 버핏의 초기 투자금이 13억 달러였으니 배당금만으로도 1.5년이면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는 겁니다. 코카콜라 투자는 버핏의 투자 철학이 완전히 전환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습니다. 이제 버핏은 담배꽁초를 줍는 투자자가 아니라 훌륭한 기업을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가 된 거죠.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라는 말이 나왔죠.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그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버핏은 BNSF 철도회사 주식을 조금씩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BNSF는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철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2009년 11월 3일 버핏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BNSF의 나머지 77.4% 지분을 주당 100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총 인수 금액은 260억 달러, 거기에 BNSF의 부채 100억 달러와 인수 비용까지 합치면 무려 440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버크셔 해서웨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였습니다. 언론들은 깜짝 놀랐어요. 금융위기가 한창인데 440억 달러를 철도 회사에 쏟아붓다니. 하지만 버핏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첫째, 철도는 미국 경제의 동맥이었습니다. 석탄, 곡물, 자동차, 소비자의 등 온갖 화물이 철도로 운송되죠.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한 철도 화물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둘째, BNSF는 엄청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철도 네트워크를 건설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자가 나타날 수 없었거든요. 셋째, BNSF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했습니다. 보험 플로트처럼 이 현금을 다른 곳에 재투자할 수 있었죠. 버핏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BNSF 인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 중 하나가 됐어요.
인수 당시 BNSF의 영업이익은 약 10억 달러였는데 10년 만에 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버크셔는 BNSF로부터 받는 배당금만으로 9년 만에 340억 달러의 인수 비용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2016년 86세의 워렌 버핏은 투자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결정 중 하나를 내렸습니다. 바로 애플 주식을 사기 시작한 거죠. 이게 왜 놀라운 결정이었을까요? 버핏은 평생 기술주를 거의 사지 않았거든요. IBM 투자가 실패로 끝난 뒤에는 더욱 신중했고요. 2011년 버핏은 IBM 주식에 12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는 실패였어요. IBM의 매출은 20분기 연속 감소했고 버핏은 6년 동안 20%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2017년 버핏은 결국 IBM 주식 대부분을 손절했어요. 2017년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IBM 투자는 내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구글이나 아마존에 투자하지 않은 것도 판단착오였어요. 그런 버핏이 2016년 5월 애플 주식을 처음 매수했습니다. 처음엔 약 10억 달러 규모의 981만 주였어요. 하지만 버핏은 계속 애플을 매수했습니다. 2017년, 2018년에도 계속해서 애플 주식을 사들였죠. 2018년 말까지 버핏은 총 360억 달러를 애플에 투자했습니다. 버핏이 애플을 산 이유는 뭐였을까요? 버핏은 애플을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소비재 회사로 봤습니다. 아이폰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 됐고 사용자들은 엄청난 브랜드 충성도를 보였거든요. 코카콜라처럼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회사였던 거죠. 게다가 애플은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며 주주들에게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으로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버핏이 좋아하는 모든 요소를 갖춘 회사였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2022년 1월 버핏의 애플 투자 평가액은 1,6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360억 달러가 1,600억 달러가 된 거죠. 6년 만에 1,200억 달러가 넘는 평가 차익을 얻은 겁니다. 애플은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 압도적인 1위 종목이 됐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애플 지분 가치는 1,580억 달러로 버크셔 전체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어요. 물론 2024년부터 버핏은 애플 주식을 조금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분기에만 애플 지분의 15%를 매도했죠. 하지만 여전히 애플은 버크셔 최대 보유 종목이며 670억 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찰리 멍거가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에서 향년 99세로 세상을 떠난 거죠. 100세 생일을 단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버핏은 즉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찰리의 영감, 지혜, 참여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멍거와 버핏은 1959년 처음 만난 이후 64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며 단 한 번도 말다툼하지 않고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는 파트너였죠. 멍거는 단순히 버핏의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버크셔 투자 접근법의 창시자였어요. 버핏이 담배꽁초 투자에서 훌륭한 기업 장기 보유 전략으로 전환한 것도, 시즈 캔디와 코카콜라에 투자한 것도 모두 멍거의 영향이었습니다. 멍거가 남긴 유산은 엄청났습니다. 1962년부터 1975년까지 그가 운영한 투자 파트너십은 연평균 19.8%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2023년 기준 그의 재산은 2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버크셔 해서웨이 그 자체였습니다. 멍거의 지혜와 철학이 없었다면 버크셔는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버핏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64년 파트너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버핏은 멍거가 남긴 철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025년 5월 3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CHI 헬스 센터에는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60회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95세의 워렌 버핏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죠. 이제 그레그 에이블이 최고 경영자가 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버핏은 올해 말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이 차기 CEO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조언자 역할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레그 에이블, 그는 누구일까요? 에이블은 1962년생으로 현재 63세입니다.
캐나다 출신인 그는 1999년 버핏이 인수한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에서 버핏과 인연을 맺었어요. 작은 지열 회사를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시킨 실력자였죠. 2014년부터 그는 버크셔의 유틸리티 사업부를 맡아 NV에너지, 알타링크 등의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버크셔의 비보험 사업 부문 전체를 총괄하고 있어요. 버핏은 에이블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레그는 내가 처음 그를 차기 CEO로 생각했을 때 가졌던 높은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현재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 사업과 인력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주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버크셔 주주들이 그레그에 대해 찰리와 내가 오랫동안 누려온 신뢰감을 갖게 될 때까지 상당량의 A주를 보유하겠습니다. 자신이 버크셔 주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에이블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겠다는 뜻이었죠. 뉴욕타임스는 버핏의 은퇴 선언에 대해 가장 성공적인 기업이며 유명한 투자자의 시대가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1965년부터 2024년까지 버크셔 해서웨이가 기록한 숫자들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19.9%, 버크셔의 60년 연평균 수익률은 19.9%입니다. 같은 기간 S&P 500의 수익률이 10.4%였으니 거의 2배에 달하는 성과죠. 총 수익률 550만, 2284%. 1964년부터 2024년까지 버크셔 주가는 무려 550만, 2284% 상승했습니다. S&P 500의 총 수익률이 3만 9054%였으니 140배가 넘는 차이예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1965년에 1달러를 S&P 500에 투자했다면 2024년에 379달러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버크셔 주식을 샀다면 무려 53,843달러가 됐어요. 100만 원이 538억 원이 된 셈입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8위에 올라 있죠. 비기술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금 보유액 3,477억 달러. 2025년 1분기 기준 버크셔가 보유한 현금 및 단기 투자는 3,477억 달러입니다. 회사 역사상 최고치예요. 이는 버크셔 총 자산의 약 3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보험 플로트 1,700억 달러 이상. 버크셔의 보험 사업이 보유한 플로트는 1,7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돈의 평균 비용은 연이 % 미만이에요. 사실상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는 투자 자금인 셈이죠. 포트폴리오 45개 종목, 상위 5개가 75%. 버크셔는 약 45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 상위 5개 종목이 포트폴리오의 75%를 차지합니다. 버핏은 분산 투자보다 집중 투자를 선호하거든요. 정말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많이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회사 200개 이상. 버크셔는 가이코, BNSF 철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듀라셀, 데어리퀸, 프루트 오브 더룸, 시즈 캔디 등 약 200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험, 에너지, 운송, 소매,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죠. 그렇다면 버핏은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투자 철학을 정리해 볼까요? 1. 사업을 이해하라. 버핏은 말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그 사업을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IBM 투자가 실패한 것도 기술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2. 경제적 해자를 찾아라. 경제적 해자는 버핏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네트워크 효과, 낮은 비용 구조, 높은 전환 비용 등이 경제적 해자예요. 버핏은 경쟁자가 쉽게 침투할 수 없는 성을 둘러싼 해자 같은 보호막을 가진 기업을 찾습니다. 그런 기업은 장기적으로 높은 자본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3.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라. 버핏은 스승 그레이엄에게서 배운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주가는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없죠. 버핏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하고 그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살 때까지 기다립니다.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거죠. 4. 장기 보유하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입니다라고 버핏은 말합니다. 그는 단기 시장 변동에 신경 쓰지 않아요. 코카콜라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37년째 보유 중이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960년대부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경영진의 능력과 정직함을 보라. 버핏은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경영하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경영진이 형편없으면 망하거든요. 6. 복리의 마법을 믿어라. 버핏이 15살 때 읽은 책 1000달러를 버는 1000가지 방법에서 깨달은 복리의 힘, 그것이 버핏을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만들었습니다. 연이 10%씩 60년간 복리로 불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550만 %의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버핏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역시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IBM, 기술 변화를 읽지 못하다 2011년 버핏은 IBM에 123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IBM은 20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기록했고 버핏은 결국 2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손절했어요. 버핏은 인정했습니다. IBM의 가치를 잘못 평가했고 기술 변화 속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코노코필립스, 최악의 타이밍. 2008년 유가가 정점에 달했을 때 버핏은 석유회사 코노코필립스에 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금융위기가 터지며 유가가 폭락했고 투자 가치는 44억 달러로 줄었어요. 버핏은 인정했습니다. 끔찍한 타이밍이었습니다. US 에어웨이즈, 항공주의 함정. 1989년 버핏은 항공사 US 에어웨이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항공산업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지만 가격 경쟁이 치열해 수익률이 낮았거든요. 버핏은 훗날 농담했습니다. 항공산업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일 다시 800번호를 만들어야겠어요. 항공사 투자 익명 모임이라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 감정적 결정. 아이러니하게도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것 자체를 최악의 투자라고 말합니다. 12.5센트 때문에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회사를 통째로 사버렸는데 사양산업인 섬유업에 20년이나 자본이 묶였거든요. 하지만 버핏이 위대한 이유는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수정한다는 점입니다. IBM이 안 되면 손절하고 대신 애플을 샀죠. 섬유 사업이 안 되면 과감히 정리하고 보험과 투자로 전환했어요. 실수하지 않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라고 버핏은 말합니다.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레그 에이블이 이끄는 포스트 버핏 시대죠. 하지만 에이블 앞에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도전 1. 버핏의 그림자. 버핏은 60년 동안 연평균 20%의 수익률로 버크셔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전설과 비교되는 건 누구에게나 부담이죠. 에이블은 강력한 운영 및 재무관리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버핏 같은 전문적인 자산 운용 경험이나 월가 신뢰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도전 2. 최근 저조한 성과. 실제로 버크셔 주가는 최근 몇 년간 S&P 500 지수에 뒤처졌습니다. 2025년 들어 버크셔는 11% 상승했지만 S&P 500은 16% 올랐고 지난 3년, 10년, 15년 동안에도 지수 수익률을 밑돌았어요. 도전 3. 배당 압력. 버크셔는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내가 현금을 재투자하는 게 주주들에게 배당금 주는 것보다 낫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3,477억 달러라는 엄청난 현금을 쌓아두자 주주들은 이제 배당을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도전사 투명성 요구. 버핏은 최소한의 공시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더 많은 정보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도전 5. 새로운 세대 유치. 버크셔의 오랜 주주들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에이블은 밀레니얼과 Z세대 같은 젊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요. 하지만 에이블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버핏과 함께 일하며 버크셔의 문화와 철학을 체득했어요. 버핏은 에이블보다 버크셔를 이끌기에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우리는 이 글의 시작점으로 돌아왔습니다. 95세의 버핏이 알파벳에 6조 3천억 원을 투자한 사건이죠. 이 투자는 단순한 주식 매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는 버핏과 멍거가 후회했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멍거는 기술주 분야에서 저지른 최악의 실수가 구글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고 버핏도 구글을 파악할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다고 아쉬워했었죠. 이제 비록 멍거는 세상을 떠났지만 버핏은 그 후회를 실천으로 옮긴 겁니다.
둘째, 이는 인공지능 시대를 향한 버크셔의 새로운 베팅이었습니다. 2025년은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AI 거품을 경고했지만 버핏은 달리 봤습니다. 알파벳의 검색 독점, 클라우드 사업, AI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거죠. 셋째, 이는 알파벳의 경제적 해자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알파벳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유튜버라는 동영상 플랫폼 독점,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배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죠. 넷째,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알파벳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3에서 26배로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버핏이 좋아하는 괜찮은 가격에 훌륭한 회사 사기 조건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투자가 버핏이 아니라 버크셔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토드 콤스나 테드 웨실러가 주도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2019년 아마존 투자를 주도했던 인물들이거든요. 하지만 버핏이 이런 대규모 투자를 승인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는 여전히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알파벳 투자 소식에 시장은 열광했습니다. 알파벳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5.5% 급등했고 시가총액이 하루에 1,600억 달러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버핏 효과는 여전히 강력했어요. 워렌 버핏의 60년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인내의 힘입니다. 버핏은 코카콜라를 37년째 보유하고 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60년 넘게 갖고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필요해요. 버핏은 말합니다. 주식 시장은 조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이 옮겨가는 곳입니다. 둘째, 원칙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버핏은 440억 달러를 BNSF에 투자했습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코카콜라를 샀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버핏의 원칙입니다. 셋째, 평생 학습입니다. 95세의 버핏은 여전히 하루에 5시간을 책 읽고 자료를 분석하는 데 씁니다. 그는 말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하세요. 세상은 당신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충분히 오래 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게 될 겁니다. 넷째, 정직과 검소함입니다. 버핏은 순자산이 1,500억 달러가 넘지만 여전히 1958년에 31,500달러에 산 오마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아침 식사를 좋아하고 체리 코크를 마시죠.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섯째, 좋은 파트너의 중요성입니다. 찰리 먼거 없는 워렌 버핏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64년간의 파트너십은 버크셔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파트너, 좋은 동료, 좋은 경영진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2025년 연말 워렌 버핏은 공식적으로 CEO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60년간 이어온 경이로운 여정에 막이 내리는 순간이죠. 1965년 35세의 젊은 투자자는 망해가는 섬유공장을 샀습니다. 인생 최악의 투자라 불릴 그 결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 회사가 탄생했어요. 담배꽁초를 줍던 투자자는 훌륭한 기업을 영원히 보유하는 투자자로 진화했습니다. 11살에 주식 3주를 사던 소녀는 95세에 6조 원을 한 번에 투자하는 전설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버핏은 수많은 실수도 했습니다. IBM도 샀다가 실패했고 구글과 아마존을 놓쳤다고 후회했죠. 하지만 그는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레그 에이블이라는 새로운 선장이 버크셔의 키를 잡습니다. 도전은 만만치 않겠지만 버핏이 60년간 쌓아온 기업 문화와 투자 철학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5년 11월의 알파벳 투자는 버크셔가 과거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I 시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버크셔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버핏은 말합니다. 나는 버크셔에서 일하는 매 순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레그와 우리 팀이 이 회사를 다음 60년 동안 이끌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 남자의 꿈이 만든 기적, 버크셔 해서웨이. 그 전설은 계속됩니다.